안녕하십니까. 아메이사 파는 서혜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양이 주는 선물 비타민 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타민 D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비타민 D는 햇빛 안에 들어있는 자외선 B가 우리 피부에 닿아 피부 속에 존재하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 성분과 만나 새로운 화학물질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놀로 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또 다른 루트, 바로 식품으로 우리 입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비타민 D는 장벽 세포에 흡수되어 카일로마이클론이라는 액즙 형태로 지방에 녹아 림프를 통해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햇빛과 입으로 들어오는 비타민 D는 간으로 총직결합니다. 간에서는 이렇게 들어온 비타민 D를 25디하이드로 비타민 D3라는 다른 말로 칼시페디놀이라는 중간 활성형 물질로 바꿉니다. 중간 활성물인 칼시페디올은 표에 보시다시피 신장으로 이동하면 신장 세포에서 최종 활성형 비타민 D3, 즉 1,25디하이드로 D3, 다른 말로 칼시트리올로 바뀌어 칼슘 대사에 사용됩니다. 이 칼시트리올은 그 역할로 보면 강력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셨죠? 다시 한번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저희가 햇빛, UVB를 만나서 피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화학물질인 비타민 D의 이름이 비타민 D3, 곧 콜레칼시페놀이고요. 그 콜레칼시페놀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비타민 D와 간에 가서 중간 활성형 물질로 호르몬과 같은 물질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비타민 D의 이름이 칼시페디올, 그리고 호르몬과 같은 칼시페디올이 각 세포로 이동해서 세포 단위에서 필요한 비타민 D를 만드는데 그 비타민 D의 이름이 칼시트리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칼시페놀, 그 다음에 칼시페디올, 그 다음에 칼시트리올,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잘 이해했으리라, 잘 기억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간에서 만들어지는 중간 활성형 비타민 D, 칼시페디올은 신장에서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와 관련해서 구루병이라든가 골연화증이라든가 골다공증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구루병은 무슨 병이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의 칼슘 축적이 잘 되지 않아서 뼈가 물렁물렁해지는 병입니다. 주로 영유아기에 많이 나타나는 병이었고요. 골연화증은 성인들한테서 이루어지는 구루병 같은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겪는 구루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골다공증은 뼈에서 무기질이 빠져나와서 뼈에 구멍이 뚫리는 질병인데요. 뼈에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적인 골절이 일어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 최종 활성형 비타민 D, 칼시트리올에 의해서 칼슘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간에서 중간 활성형으로 바뀐 25D3 칼시페디올은 신장에서 최종 활성형 1,25D3 칼시트리올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럼 이 신장에서 칼시트리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 혈장의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칼슘 하면 뼈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칼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체액을 약 알칼리로 유지시켜 주는 일입니다. 우리 체액은 pH 7.45에서 7.5를 유지하는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상태여야지만이
효소와 호르몬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체액을 약 알칼리로 유지하지 못해서 효소와 호르몬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궁금하신가요? 뭐 그렇게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액을 약 알칼리로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99%는 뼈로 이동하고 1%는 그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혈액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그 1%입니다. 그래서 그 혈장의 칼슘 항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와서라도 그 1%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작동되게 되는데요. 저희 간에서 만들어지는 중간 활성형 비타민 D가 콩팥으로 이동해서 최종 활성형 비타민 D, 칼시트리올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칼시트리올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칼슘의 혈장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칼시트리올이 어떻게 체액의 칼슘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체액에서 칼슘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우리 부갑상선 호르몬은 즉각적으로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신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신장에서는 최종 활성형 비타민 D3로 바뀐 칼시트리올이 세 가지 기전에 관여하여 일을 합니다. 먼저 소장의 점막세포로 칼시트리올은 이동하여 칼슘의 흡수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칼슘과 인이 쉽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칼슘과 인은 1대1로 결합하여 뼈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장에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틀어막아 칼슘을 재활용하도록 재흡수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혈장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뼈에서 칼슘과 인을 용해시켜 혈장으로 끌고 옵니다. 그렇게 혈장에서 칼슘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혈장의 칼슘 이온 농도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남는 칼슘은 뼈로 이동시켜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칼시트리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지 못해 뼈가 물러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칼시트리올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신경근 접합에 관여한다고 하는데, 신경근 접합이란 신경세포와 근육세포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이곳에서 신경을 잘 주고받아야 근육 운동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 접합점에서 신경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칼시트리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잘 합성되지 않는 노인이 될수록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의 세포에 각각의 세포에 필요한 대사가 이루어지게 돕는 것이 칼시트리올입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칼슘 대사에 쓰이는 비타민 D라고 알려져 있던 비타민 D가 1998년 비타민 D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이크 홀릭 박사와 그가 이끄는 팀에 의해서 중간 활성물 칼시페디올이 최종 활성물 칼시트리올로 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신장이라는 장기만 있음이 아님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 뒤 전신의 세포에서는 이 중간 활성물인 칼시페디올의 수용체가 있음이 밝혀지게 되고, 그 칼시페디올이 칼시트리올로 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 비타민 D는 또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1998년 이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면 비타민 D는 체내 다른 물질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체 대부분의 세포와 조직이 1,25D3로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신체의 많은 세포와 조직, 기관들이 비타민 D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이 최종 활성형 1,25D3, 즉 칼시트리올은 대부분의 조직과 세포에서 세포의 수리와 유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홀릭 박사는 만약 어떤 제약회사가 단 한 알의 약으로 암과 심장 발작, 뇌졸중, 골다공증,
월경전 증후군, 계절성 정서장애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의학계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며 온갖 매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비타민 D이다라며 그의 책에서 비타민 D에 대해 이렇게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2000년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타민 D 연구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마이크 홀릭의 연구 성과에 더해서 최근까지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비타민 D는 100여 가지 주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악화 방지용으로, 두 번째는 치료약과 병용하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약으로, 세 번째는 심지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약으로까지 계속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 과학에서 수명 연장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유일한 영양소는 현재까지는 비타민 D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대해서 연구되어서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구루병과 골연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5 이상,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억제를 위해서는 20에서 30 이상, 장내 칼슘 흡수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34 이상, 노인의 신경근육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38 이상, 내장 기관의 암 발생률 감소를 위해서는 38 이상, 대장암 발생률 50%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33 이상, 유방암 발생률 50%를 감소시키는 기준으로서는 52 이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건강을 위한 최적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로는 40에서 6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현재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은 비타민 D가 90% 이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최적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40에서 60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인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1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용량으로는 구루병을 겨우 막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한국인들의 비타민 D 부족 증세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복용량입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인 일일 권장량은 비타민 D가 400 IU입니다. 그 정도의 양으로는 뼈와 관련돼서 구루병이라든가 골연화증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신적으로 사용되는 비타민 D의 기능을 살펴봤을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40에서 60 정도가 가장 최적의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을 유지하려면 최소 2000 IU에서 4000 IU를 섭취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비타민 D가 결핍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함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근력 저하입니다. 두 번째는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 세 번째는 만성적인 근골격 통증, 한마디로 팔다리가 쑤신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피로감, 다섯 번째는 잦은 감염증과 면역 저하, 감기 같은 거가 잘 걸리는 걸 말하는 거겠죠. 여섯 번째는 우울감, 여기에는 계절성 우울증도 포함됩니다. 가을, 겨울철에 유독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불면증,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비타민 D를 더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비타민 D의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비타민 D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고 이제 질문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너무 부족해서 난리인데 너무 과잉 섭취해서 일어나는 독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지나치게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타민 D의 독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용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액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면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신생아 1세까지는 400 IU, 그리고 1세부터 12세까지는 1000 IU, 그리고 12세 이상은 2000 IU를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00 IU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비타민 D의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혈중 농도로는 150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전성을 위해서 100가지를 비타민 D의 어떤 혈중 농도의 어떤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학문헌에 의하면 만 IU를 수개월 이상 먹으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의 독성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고칼슘 혈증입니다. 그 고칼슘 혈증의 증상으로는 구토를 한다든가 구역질을 한다든가 피부가 가렵고 또 변비,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고칼슘 혈증입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비타민 D를 즉각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서 하루가 지나면 즉각적으로 그 증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비타민 D의 독성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비타민 D의 체내 대사와 이상적인 혈중 농도 그리고 비타민 D의 독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선물 보따리 푼다고 했는데 보따리는 풀었는데 막상 선물 뚜껑은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물 뚜껑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